this field exercises. 아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요즘 또다시 주한미국 감축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정부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정보들이 좀 구체적이에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국방 당국자라고 인용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거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4,500명 감축설이 제기된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둬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이고 예. 그중에 한 안으로 4,500명 감축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공개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지금 백악관까지 보고된 건 아니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자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네. 확정된 안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점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단계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주한미군이 그럼 지금 한반도에 도대체 얼마나 좀 주둔을 하고 있고 이 주한미군이 어떤 일을 하길래 이 4,500명을 감축한다 이 말에 지금 우리 이렇게 한반도가 동요를 하는 걸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한미군 총 병력이 한 28,5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미 육군 병력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8,500명은 미 공군, 해군, 해병대 병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일미군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주일미군은 해군군, 해병대 병력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 육군 병력이 제일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지상전에 있어서 주한 미 육군이 담당하는 부분이 많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주한미군 여러 무기 체계 가운데 또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4,500명 감축안이 나오면서 지금 타겟으로 보고 있는 건 아마 이제 주한 미 육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 왜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온 건지 이 부분부터 짚고 가보죠.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왜 등장했냐? 그러니까 외교 카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네. 지금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 실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 김정은과 2번 정상회담했고 또 한 번 만났고 그때 당시 보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연습을 대폭 감축하면서 협상의 속도를 높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주한미군을 일부 줄임으로써 김정은의 입맛을 맞추고 협상의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네.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미국 국방부의 콜비 이 정책 차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한국, 다시 북한의 위협은 한국 재래식 전력으로 강화하고 네. 주한미군의 일부를 뽑아서 그 인원들을 중국에 대한 견제용으로 쓰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 이런 외교적 카드로서 이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한번 카드를 펼쳐볼게요. 왜 이쯤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그러니까 방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던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아니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제 방위비 협상이 임박했으니까 이걸 앞두고 미국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 감축설을 흘린 거다. 이거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뭐 아직은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네. 대통령은 방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방위비를 10배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저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의 일환으로서 야
말 안 들면 주한미군 감축할 수 있어 예. 하는 협상 카드로서 일부러 살짝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한미 간에는요. 작년 가을에 1조 5천억에서 물가 인상률만 반영하기로 합의를 해놨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이제 합의를 한 거고요.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를 깨고 새로운 협상을 하길 원하니까 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안 해주면 네. 주한미군 규모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와 했던 거는 다 무효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나와 다시 협상하자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군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카드는요. 왜 등장을 했냐? 그 내부 계획이요. 미국의 내부 계획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면서 네. 육군 차원에서는 육군 뭐 개혁 계획이 있어요. 아미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라고 그 차원에서 육군을 갖다가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포스처 리브라고 해서 전 지구적인 태세 검토소 세계에 미군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그 미군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당연히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동미군이 검토가 될 것이고 주한미군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유출이 돼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 국방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다만 그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논의를 하면서 미국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네. 한국이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접점을 찾아가면서 현 상태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부분적인 감축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의 이제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에 결국 난제로 남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는 이게 낭설이더라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주한미군 철수가 그러면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경우의 수를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설이지만요. 첫 번째 가상 상황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주한미군 4,500명이 감축된다 이건데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일지부터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대영 의원이 주한미군의 구성을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28,500명 중에 한 2만 명이 지상군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제 해군, 공군, 해병대, 특선, 우주군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인원들을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주한 미 2사단 지상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상군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주한미군 2사단의 구성을 보면 네. 스트라이크 여단이라는 게 있어요. 대략 한 스트라이크 여단. 4,500명인데 네. 이 인원들은 늘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본토와 한반도와 이렇게 순환 배치를 하고 있는 그 병력이에요. 근데 대략 규모가 한 4,500명이니까 이 인원들 순환 주기를 조정한다든지 순환 배치를 중단한다든지 그러면 그 인원을 뽑아서 네. 다른 곳으로 다시 말하면 미국이 원하는 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210 포병여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강철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영화 NRS. 제목이기도 하죠. 예, 네. 그럼요. 그 강철비라고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단도 있습니다. 아. 이 여단을 뽑을 가능성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우리는 뭐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조정을 할 때, 감축을 하고 조정을 할 때 우리 한반도의 안보 가능성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협의를 해서 추진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대상은 지상군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미국 전문가도 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퀴즈 정답 같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된다면 지상군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건데 자, 저희가 이렇게 가설을 짚어보는 이유가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주한미군 4,500명의 철수가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역시 DMZ 등 전선에서의 국지전 도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성무 센터장님께서 이번에 좀 설명을 해주실 건데 네. 그러니까 한반도 최후의 지상 전투 부대인 210여단 이게 괌으로 이동한 뒤에
북한이 국지전이 도발이 벌어질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빠지면 우리가 6.25 전쟁도 예. 주한미군이 철수한 1년 후에 6.25 기습남침이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주한미군이 만약에 빠진다면 네. 김정은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고 쿠르스크에 파병을 했고 그 혈맹의 대가로 러시아도 유사시에 파병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오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면 지금 보면 결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부터 네.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지금 그림에 나옵니다만 네. 지금 북한이 전면적으로 이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170mm 자주포라든지 예. 방사포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하면 주한미군이 만약에 있다면 주한미군의 능력으로 거기에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대지 미사일에 대해서는 패트리엇이라든지 저렇게. 이런 가지고 지금 예.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전투력 K9 자주포 또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도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대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미군이 빠진다면 예.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은 미군이 빠지게 되면 북한이 지금 이제 평택에서 괌으로 빠지거나 또는 동두천에서 빠지거나 네. 이렇게 빠지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좀 더 강력한 그런 그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전방 지역에서 지대지 미사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천궁2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요격 미사일이랍니다. 그리고 천무는 지대지 MRRS 다리원장으로서 북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대응하기 위한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미국과 함께 대응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대응에 제한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괌으로부터 한반도까지 네. 대략 48시간 정도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미군이 합세를 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 응징하고 대응해서 네. 결국 북한의 도발을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가성을 세워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을 때는 패트리어트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만, 네.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인 천궁 미사일로 또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뿐만 아니라 뭐 사드도 있을 것이고, 네. 지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전력들, 이런 전력들의 공백을 이 김정은 정권이 오판해서 도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초기에 우리의 예. 피해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동맹이 유지되고 그렇다면 이 미군이 다시 합세를 해서 네. 증원 전력이 합세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고 우리가 승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고 저희가 네.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 가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니 그러니까 미 8군이 아예 해체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설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의 우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미 8군 사령부가 그러면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예, 뭐 우리에 있는 야전군 사령부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6.25 전쟁 때 이제 한국에 배치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의 상징과 같은 사령부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 장군이니까 군단급으로 구성이 됐지만 군단 전력은 배치되지 않고 있어요. 한미 연합사단 그리고 포병부대라든가 네. 항공지원대 이렇게 구성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사령부이기 때문에 이게 해체된다면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전쟁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튼튼하다는 걸 북한에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에이스 암호라고 하는데 네. 이게 해체가 된다고 하면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건데 이게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억제를 위한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만 봤을 때 미 8군이 현재 어느 정도 지원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 전력에는 사실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뭐 그런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앞서 미 육군 개혁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군 개혁 방안 중에 핵심은 장성수를 줄이는 겁니다. 네. 이제 과거 2차 세계대전만 해도 4성 장군, 5성 장군이 한 4~5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미 육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통합사령부라는 걸 많이 두고 있는데 네. 다 4성 장군이에요. 그 4성 장군만 한 10몇 명이 돼요.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걸 이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미 8군 사령관이 사실 지금 휘하의 병력이 사실 3성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줄일 수 있는 오히려 이제 미 8군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군을 줄이는 차원에서. 예.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잘 보시면은 뭐 향후에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지상작전의 대부분을 우리 군이 좀 수행했으면 바래요. 수행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 중 하나지만 미8군 해체도 좀 꺼내들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그 해체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예, 저는 뭐 해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는데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의 첫 반응이 한미 동맹은 철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상군의 핵심이 8군 사령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휘 체계가 약화가 되면 이건 뭐 억제력이 약화될 뿐만이 아니라 동맹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권 전환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자권이 전환되더라도 지금 8군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것이 이제 주한미군의 지위나 조직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약화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네.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가설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가정 상황이긴 하지만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설마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얼마 전에 한반도 미국에 있는 CSIS 거기 빅터 차 박사가 이걸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예, 그 CSIS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워싱턴에 있는 유명한 싱크탱크예요. 네. 거기에 한국 석자 코리아 체어를 하고 있는 빅터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걱정을 제기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쓸 수 있게 좀 유연하게 활용하겠다. 그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trategic flexibility라고 하는데 예.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국 정부를 징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어느 정도 미국과 협의해 나가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동맹에서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 이게 잘못 이렇게 합의가 되거나 파경에 이르면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라 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의 이익도 네.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함부로 전면 철수하진 않을 거예요. 가능성은 뭐 매우 희박하다라는 설명이시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군이 전면적인 철수를 하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까지 함께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예요.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최첨단 전략 자산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한 고도 150km에서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유격할 수 있는 사드도 사실 주한미군의 핵심 무기 체계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 주한 미 육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군이 F-16 전투기를 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이제 자주 오진 않지만 네. 이 미 해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략 자산, 우리 군이 갖고 있지 않은 첨단 자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핵추진 항공모함, 그다음에 핵추진 원자력 잠수함,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런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이런 자산들이 안 온다 그러면 네. 우리의 억지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잠깐 나왔던 게 아까 핵잠수함 그리고 예. F-16 나오고 있는데 저것도 갖고 있는 전략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16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대수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사시에 대비해서 많은 전투기를 가지고 네. 지상군을 지원하거나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U2 같은 이제 고고도 정찰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군에는 없는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다양한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전략 감시 정찰 수단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빠진다 그러면 우리의 억제력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 요새 K방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할 정도로 우리도 많이 좀 발전을 했는데 대체 가능한 무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한 미 육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문성국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스트라이커 여단이라 그래서 이제 차륜형 장갑차를 운용하는 부대가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시청자분들 잘 알겠지만 폴란드에 대거 수출된 K2 전차, K2, 네. 최첨단 세계 전차 중에 하나로 꼽히는 K2 전차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강철비로 알려진 MLRS를 대체하는 천무도 사실 지금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대형 공격 헬기 1차 사업을 통해서 일부를 들여왔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2차 사업도 향후에 이제 뭐 진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진행된다 그러면은 일부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아파치 공격 헬기 이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F-16 전투기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KP-11 보라매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일부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긴 하지만 뭐 이런 전략 무기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북한의 핵 위협도 그만큼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 주한미군 위상이 흔들리거나 철군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동맹이 균열이 되고 되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결국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핵우산과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 억제력이 낮아지는 것이고 북한이 만약에 핵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걸 즉각 대응하고 응징하는 우리의 대응력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처와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신범철 박사, 그럼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현실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철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감축 가능성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네. 우리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잘 논의하면서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문성국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미 동맹이 약화됐다. 이런 사인을 주게 되면요, 그거는 네. 북한이 새로운 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또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주한미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문성분 센터장님, 예. 결국은 이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또 남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정부는 협상에 어떻게 좀 임해야 될까요? 예, 일단 그동안 이 지도자의 공백이 있었고 새 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 간의 소통, 정상 간의 신뢰가 중요해요. 아마 조만간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이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대방이 오판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네. 그런 이 발판을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또 철수설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